안녕하세요. 웨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단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빨리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아이디어도 넘치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고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리듬이 몸에 스미게 하라. 어제 이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법은 솔직히 제가 이제 호흡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호흡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은 아주 좋잖아요. 그쵸? 음악이든 달리기든 반복해서 그 리듬을 몸에 스미게 만들어 죄송해요. 그것을 글쓰기에 활용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 리듬을 내 몸에 스미게 해서 글을 활용한대. 그러나 음악 감상과 달리기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인 차이, 수준의 차이를 하루키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악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군요. 무엇보다 긴 글을 쓸 때는 무리가 오고요. 짧은 글이면 리듬 한번 타는 정도로 맞출 수 있지만 내용이 더 길어지면 가슴속에 스며든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말이죠. 평사쓰기에 호흡이 변한다는 것은 신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곧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몸에 새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호흡법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유형 정도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깊이까지 호흡법을 통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래서 아직 목이 안 풀렸어요. 이때는 아이린님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읽다 보면 풀리니까 지금은 그냥 읽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고 하면 언어적 지적 행위에도 호흡이나 고동과 같은 기본적 신체 리듬과 템포가 적용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활동이라도 자기 신체만큼은 공통이다. 신체의 기본적 특성과 호흡법은 이렇게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잉여의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쑥달에 보편적 원리에 매달리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아마도 에너지와 관련된 과제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쑥달의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채 밤낮으로 일에 매달리며 골머리만 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울컥 짜증이 솟구치거나 욱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들은 사실 과잉 에너지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에너지라는 그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주요 테마로 삼는다.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태울 것인지. 오케이. 욱하면 솟구친다. 그런가요? 무서워. 아니 이거 배경이 이미지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에너지를 조달 측면이 아닌 연소 측면, 그쵸? 제가 지금 질문했던 거잖아요. 지금 조금 목소리가 공개적이긴 한데, 되긴 한데, 이제 하다 보면 안정될 테니까, 아이린님, 여기서 좀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조달 측면이 아닌 연소 측면, 즉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문제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흥분했어. 너무 궁금해,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읽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중력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렇다면 뭔가 마음의 균형 나왔죠. 또 좋아, 중력 있게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 문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뇌를 조금 밤에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게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밤에 쓰는 거, 한번 휴식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게 그 다음날 차이가 있어서, 근데 요즘에 또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진다. 반면에 뇌만 지쳐있다거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등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이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아이고야, 잠깐만요. 그러면 내적인 부분에서도 다 끝까지 고갈해서 써야 된다는 건가? 근데 하루키님 보면은 오후에는 완전히 쉬워졌단 말이죠.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린님. 너무 재밌어. 오늘 책 읽자마자 예이 이미지 설정 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 보면 소인은 가난한 때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 는 말이 나옵니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왠지 예전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며 통감하게 됩니다.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 이상으로 함축하는 바가 깊고 유머러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소인은 교만해진다. 그리고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가르침이 좀 너무 흥분한 것 같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또 기분 좋아졌어. 자, 그래서 어째서
죄송해요.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 저는 진짜 완전 조금 여유 생길 때 교만해지는 그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그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게 시작합니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에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도 좋으련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게 저한테는 여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 연소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은 과잉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연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걸 이렇게 쓴다고요?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이거 예쁘다. 예쁜 거 써야지. 내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노인들 대부분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면서도 반면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훌륭한 에너지 연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준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죽는 날이 왔을 때 이 기분 좋은 피곤한 감각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감에 젖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에 주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고갈시키고 심신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른하게 퍼지는 상태라면 죽음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죽음이란 걸 계속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유난스러운 감이 있지만 죽음을 잠으로 바꿔 생각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할 그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동안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럽다.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잠들면 이대로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면 두려움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에 치려다 조심스럽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Oh my gosh, really? 이렇게까지? 좀 너무 비관적인 것 같긴 한데, 오케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입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잠드는 것을 죽음에 비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러운 감이 있지만 잠들 즉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 어른 되었을 때 그렇게 근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죽음? 오케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비책이 뭐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숙달이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 단편적으로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스포츠를 하는 예술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이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숙달이다. 결국은 숙달이었네요.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나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숙달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소모하는 에너지 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창 에너지가 넘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업 시작 전에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서둘러 비우고는 점심시간에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해가 저물도록 전체 연습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빈 스윙 연습까지 하고서 나 나 이랬어요. 저 이랬어요. 그쵸, 아이리님? 우리 그래서 빈 스윙 했잖아요. 그렇게 불태우던 에너지가 내 속에 쌓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럽습니다. 그만큼 스포츠에 숙달하는 과정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연소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기다렸듯이 노이로즈가 찾아왔다. 이게 진짜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아이린님 알아요. 조금만 차분하게 알았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흥분하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자, 흥분하지 말고.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그 기술이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그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아이비님 또 왜 이러지? 집중,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그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최근 들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쵸?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숙달을 이뤄낸 그 체험은 자신 속에 근거를 자리 잡습니다. 이때 얻은 그 기술 자체를 이후 다른 영역에서 응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 맞아요. 테니스에서 백핸드 발리 기술을 익힌 요령을 일상생활에서 응용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숙달의 보편적 원리라면 응용하기 쉽습니다. 그 원리를 응용하는 요령을 손에 넣었다면 에너지를 쏟아내고 얻은 그 숙달의 경험은 일종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웨이트에서 몸을 만들고 난 후에 전부 다 그걸 대립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전략과 연습 스케줄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맞아요. 나아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복 연습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 너무 좋은데요? 와, 오케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읽다 보면은 차분해지니까요, 아이비님. 자, 우리는 평소 자신이 가장 숙달했던 체험을 근거로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을 유추하여 파악하려는 무의식적 습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유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명확한 컨셉트로 두 개념을 연계해 나가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성, 노력, 연습, 희망, 신념이라는 단어들은 물론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말들이지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원리를 응용하는 차원까지 이르지 못한다. 오케이. 이 책에서 제시한 세 가지 힘과 스타일이라는 그 개념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단순한 추억거리나 무용담춤으로 묻어두지 않고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숙달 체험으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시한 컨셉트 중에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 낸 단어도 많지만 결코 현학적인 의도는 없다.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과하게 추상적이지도 않은 그 손쉽게 체험 원리를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을 선택했습니다. 추진하는 힘이나 훔치는 힘 혹은 스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묻혀 있던 그 숙달의 체험이 광맥이 터져 나오듯 솟구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이 삶의 충만함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저자 후기. 저자 후기? 저자? 오케이. 담당 편집자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책의 제목이 떠올랐다. 원래 생각해 놓았던 과제는 숙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무엇에 관한 숙달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긴 했지만 그런 반응이 바로 내가 의도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영역에만 해당하는 숙달법이 아니라 영역과 영역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보편성을 가진 숙달의 비결을 주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인류라는 그 말은 협상 영역에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의 분야나 기술만이 능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응용이 가능한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내가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것이 뭐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을 찬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영역을 마주할 때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와 불안감의 느낌이 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내가 좀 불안감보다는 불확실성? 되나? 잘 되나? 이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웨이트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되지.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와, 오늘 독서는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벌써. 확신 가지기. 무조건 된다는,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 가지기. 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에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벌써 이 책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요즘에 진짜 행복한 시간이네요. 이게 몰입으로 완전히 벌써 30 minutes. 오케이.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조건 명확한 느낌. 너무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숙달의 경험을 보편화 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숙달법으로 응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상급 수준까지의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 소비하는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 지점부터 상급 수준까지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 소비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인류의 차이였다. 무조건 된다라는 것과 그것이 뭐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라는 이 느낌. 내가 너무 조금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리님 그쵸? 우리가 너무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되는 건가? 될까? 이런 거. 근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달릴 때도 한번 달린 길을 다시 달리는 경우에는 정신적 에너지 소모량이 처음 달릴 때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설령 처음 가보는 코스라도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예측하고 있으면 대략 몇 킬로미터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되겠다는 감이 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감도 덜하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었구나. 그때 12시간 썼을 때. 인류란 이렇듯 거리를 시간과 에너지로 한산해 예측하는 보편적인 기술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갈래의 고수는 다양한 영역과 같은 의미이며 그 보편적인 거리 환산 능력은 세 가지 힘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일, 공부 모든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경험한 숙달 체험을 다른 모든 활동의 모델로 삼으며 지내왔습니다. 공부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운동에서 시합을 앞두고 연습하는 스케줄을 짜는 작업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나 카라테 같은 그 운동에서 러닝, 빈스윙 연습 혹은 하체 훈련 등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다면 학문 연구에서는 어떤 요소가 이러한 기본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정욕에 보는 습관이 생겼다. 오, 맞아요.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게, 성공 체험에서만이 아니라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도 영역을, 맞아요. 이건 맞아. 초월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전혀 초점이 맞지 않은 그 연습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목표하는 스타일 형성에서 그 연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숙달을 추구하는 그 습관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낳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새로워 보이는 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의 컨셉이나 기술의 운용 혹은 아이디어 등에서 싹 틉니다. 저희 경험했어요. 자신이 관련한 영역 안에서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는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 고민을 훔쳐 자기 영역의 문맥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의 고심으로 내 영역이 이식하려면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져다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의견과 문제 제기를 가미하는 것이다. 그쵸? 이제 나에게 맞는지, 이것도 완전히 겪었던 거예요. 일단은 다 적용해보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 나름의 교육성과 독창성이 가미된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은 습관들이기 나름입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다른 영역이라도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기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운동선수와 경영인, 소설가, 사인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과 분야의 인류라 불리는 사람이 많았다. 자,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이님 오늘도 수고했어요.